1997년 겨울이었습니다. 춘천역 플랫폼, 바람이 칼처럼 불었습니다. 수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그만하자. 시연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왜요? 수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섰습니다. 기차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쾅! 그 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창밖에 시연이 서 있었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기차가 떠났습니다. 수혁은 끝까지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내릴 것 같았습니다. 그게 마지막인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따뜻한 사연 다이어리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소양강의 봄이 오면입니다. 30년을 각자 혼자 살았던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2023년 4월 오전 10시 이수혁은 서울 변두리 낡은 빌라 혼자 사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53세 결혼을 못한 남자, 아니 하지 않은 남자였습니다. 이사 온 지 6년째인데 아직도 풀지 않은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봄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떠다녔습니다. 수혁은 가만히 그 먼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도 봄이 오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억누를수록 더 선명하게 올라오는 것들이. 수혁은 천천히 일어나 오래된 서랍장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뭔가를 찾으려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손이 갔습니다. 첫 번째 서랍, 두 번째 서랍,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손끝에 뭔가 걸렸습니다. 카세트 테이프였습니다. 낡은 플라스틱 케이스. 손에 쥐는 순간 차갑고 매끄러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색이 바랜 노란 스티커, 삐뚤삐뚤한 글씨. 수혁이 오빠가. 수혁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된 플라스틱 냄새가 났습니다. 아니, 그건 착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수혁의 코끝에는 분명히 그 봄날의 소양강 냄새가 났습니다. 벚꽃 냄새가 났습니다. 시연의 냄새가 났습니다. 윤시연. 30년 전 그 이름이었습니다. 1993년 봄이었습니다. 수혁의 나이 23. 춘천에서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소양강 둔치에는 벚꽃이 만발했고 강바람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인생에서 딱 한 번 그런 봄이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건 동네 친구 소개였습니다. 별 기대 없이 나갔다가 그만 발이 묶여버렸습니다. 윤시연. 21살. 작은 키에 짧은 머리. 웃으면 눈이 먼저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춘천까지 왔어요? 저 여기 살아요. 아, 그래요? 수혁은 괜히 뒷머리를 긁었습니다. 저는 서울서 왔는데 대학 때문에요. 그렇구나.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수혁은 그날 집에 와서도 그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보름 뒤였습니다. 소양강 둔치였습니다. 시연이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강변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는데 수혁이 다가가는 소리도 못 들을 만큼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뭐 읽어요? 시연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 깜짝이야.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시연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수혁은 그만 결정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다. 벚꽃이 흩날리던 날이었습니다.
수혁은 며칠 밤을 꼬박 세워 카세트 테이프를 만들었습니다. 좋아하는 노래들을 쭉 넣었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 내가 생각나게. 그런 마음으로 손이 떨리는 걸 참으면서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시연에게 수혁이 오빠가 소양강 처녀상 앞이었습니다. 벚꽃잎이 둘 사이로 날렸습니다. 시연 씨한테 줄 게 있어요. 뭔데요? 수혁이 테이프를 내밀었습니다. 시연이 받아들었습니다.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테이프에 수혁이 오빠로부터가 적혀 있습니다. 그 호칭이 좋아요? 오빠 글씨를 시연이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네. 수혁은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시연이 테이프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그 한마디가 수혁의 가슴을 쿵 내려앉았습니다. 오빠라고 불러도 되는 거예요? 수혁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그래서요. 시연이 잠깐 수혁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입술이 실룩거렸습니다. 웃음을 참는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요. 잠깐 멈췄습니다. 오빠. 그 한마디였습니다. 수혁은 속으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평생 이 순간을 기억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소양강 둔치를 걷고 닭갈비 골목에서 밥을 먹고 강바람을 맞으며 웃던 시간들. 수혁에게 춘천은 그냥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시연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시연이 웃는 곳이었습니다. 사귄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시연이 물었습니다. 오빠 가족이 어떻게 돼요? 수혁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아버지 계시고 어머니는요? 수혁이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새엄마예요. 아. 시연이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고마웠습니다. 수혁은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이 사람 곁에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걸,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걸. 새엄마는 시연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며, 무슨 집안 애냐며, 은근히 내비쳤습니다. 수혁은 못 들은 척했습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시연도 모를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2023년 봄, 빌라 거실. 수혁은 카세트 테이프를 손에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이걸 버리지 못한 30년. 몇 번을 버리려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시연이 어떻게 지내는지, 결혼은 했는지, 행복한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알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버렸습니다. 30년 동안 수혁의 눈이 흐려졌습니다. 카세트 테이프 위로 물방울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보였습니다. 바람에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1993년 봄, 소양강 둔치, 그 벚꽃과 똑같았습니다. 시연이 웃으며 서 있던 그 자리, 그때 그 봄이, 그때 그 사람이 너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수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어디로 가려는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그냥 발이 움직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만에 무슨 짓이냐? 미친 거 아니냐? 그래도 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춘천행 기차를 향해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 시절은 수혁의 인생에서 가장 눈부신 계절이었습니다. 1994년 봄이었습니다.
사귄 지 1년이 됐습니다. 소양강 둔치에 벚꽃이 다시 피었습니다. 수혁은 시연의 손을 잡고 강변을 걸었습니다. 시연의 손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봄볕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오빠 저기 봐요. 벚꽃잎이 강물 위로 소리 없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쁘다. 꽃이요 아니면 나요? 수혁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꽃이지. 시연이 잡은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진짜 나쁜 사람이네. 그러면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좋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았습니다. 둘은 자주 닭갈비 골목에 갔습니다. 춘천 명동 골목이었습니다. 연탄 냄새와 양념 냄새가 뒤섞이는 곳이었습니다. 시연은 닭갈비를 볶으면서 항상 수영 몫을 더 담아줬습니다. 오빠 더 먹어요. 나는 괜찮은데 왜 그래? 많이 먹어야 힘쓰죠. 힘을 뭐에 쓴다고 그래? 시연이 볼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냥요 그냥. 수혁은 그 모습이 좋아서 일부러 또 물었습니다. 아니 진짜로 뭐에 쓰냐고. 오빠 진짜 왜 이래요? 그렇게 티격태격하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 시절 그 골목 그 냄새가 평생 수혁의 가슴속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균열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엄마는 처음에는 은근했습니다. 그의 집안이 어떻게 되냐? 그냥 동네 친구예요. 왜요? 동네 친구를 그렇게 자주 만나냐고. 수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새엄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세상에 집안도 봐야 하는데 변변치 않은 집 애랑 엮이면 나중에 고생은 네가 하는 거야. 수혁은 못 들은 척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연은 모를 거라고 아직은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시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혁 네 집 앞에서 새엄마와 마주쳤습니다. 새엄마는 말없이 위아래로 시연을 훑어봤습니다. 너 수혁이 친구야? 네, 안녕하세요. 새엄마는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시연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서늘하게 식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수혁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혁이 힘들어할까봐 그냥 혼자 삭혔습니다. 그게 시연이었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995년 여름이었습니다. 수혁의 아버지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외환위기의 그림자가 벌써부터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날로 어두워졌습니다. 집안에 무거운 공기가 가득 흘렀습니다. 밥상머리에 아무도 말이 없어졌습니다. 수혁은 눈치챘지만 시연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괜찮아? 응, 괜찮아. 걱정 마. 정말 괜찮은 거죠? 응, 정말이야. 시연은 그 대답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고 그냥 옆에 있어줬습니다. 어깨를 살짝 기대며 말없이 있어줬습니다. 그게 시연이었습니다. 말보다 온기로 다가오는 사람이었습니다. 1996년 가을이었습니다. 사귄 지 3년이 됐습니다. 소양강에 단풍이 붉게 들었습니다. 수혁은 시연과 강변을 걸으며 처음으로 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있잖아. 시연이 고개를 돌려 수혁을 바라봤습니다. 나중에 뭐요? 수혁은 말을 잇지 못하고 강물만 바라봤습니다.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이야. 시연이 오래 수혁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요. 그 두 글자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으로 다였습니다. 수혁은 시연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냥 걸었습니다. 강바람이 불고 단풍잎이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이 영원했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둘의 마음과 달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997년 초였습니다. 아버지 회사에 빨간 딱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수혁은 아버지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야위어가는 얼굴과 깊어지는 주름, 밤마다 혼자 술을 마시는 아버지의 뒷모습. 수혁은 그 모습이 무서웠습니다. 아버지가 무너지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27살 아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새엄마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은근하던 반대가 이제는 노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애랑 그만 만나라고. 왜요? 제가 왜 그만 만나요? 우리 집 사정이 이런데 남의 집 딸한테 무슨 해줄 게 있어? 수혁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시연이는 그런 거 바라는 애가 아니에요. 새엄마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말해도 나중에 달라지는 거야. 세상이 다 그래. 수혁은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남자가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그의 봄 시연이 물었습니다. 오빠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아무 일도 없어.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요? 수혁은 시연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걱정스럽고 너무 따뜻해서 오히려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괜찮아, 진짜로. 시연은 더 묻지 않고 수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이 손을 놓으면 안 된다고 수혁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놓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래야 이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1997년 여름이 오고 있었습니다. 수혁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봄이 시연과 보내는 마지막 봄이라는 것을, 이 손이 놓아버리면 30년을 후회할 손이라는 것을. 세상이 무너지는 데는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아무리 단단하게 쌓아 올린 것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수혁은 그의 겨울에 처음 알았습니다. 1997년 11월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IMF 그 세 글자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한순간에 바꿔놓았습니다. 수혁의 아버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집 앞에 낯선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서류를 들고 현관 앞을 막고 있었습니다. 수혁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인지를. 아버지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잿빛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수혁을 불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빚쟁이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가구를 가져갔습니다. 냉장고를 가져갔습니다. 텔레비전을 가져갔습니다. 수혁은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27살 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서서 바라보는 것 말고는. 그날 밤 아버지는 텅 빈 방바닥에 앉아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마셨습니다. 수혁은 아버지 옆에 가만히 앉아 함께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만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소주잔을 쥔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던 손이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이렇게 떨리는 걸 수혁은 처음 봤습니다. 수혁은 눈을 감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새엄마는 사흘 만에 사라졌습니다. 트렁크 하나를 꺼내 짐을 쌌습니다. 수혁아, 나 좀 이해해줘. 나도 살아야 하잖아. 수혁은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가며 멀어졌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 트렁크 하나 들고 사흘 만에 사라졌습니다. 수혁은 그 닫힌 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허탈해서 눈물조차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급격히 무너져 갔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수혁아. 왜요? 아버지 왜 부르세요? 미안하다 아들한테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못났다. 아비가 못나서 이 꼴이 됐다. 수혁은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혁은 가슴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아버지가 우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천장을 보며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수혁은 아버지 손을 꼭 잡은 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눈물을 들키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만큼은 울면 안 됐습니다. 그리고 2달 뒤 1998년 1월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새벽에 차가운 방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수혁이 새벽 3시에 혼자 발견했습니다. 119를 불렀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누르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아버지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수혁은 코트도 걸치지 않고 한겨울 새벽에 구급차를 따라 뛰었습니다. 발이 얼어붙는 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아버지는 사흘을 버티셨습니다. 수혁은 그 사흘 동안 병원을 한 발짝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복도 의자에서 쪽잠을 자며 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눈 좀 뜨세요. 아버지 제발 눈 좀 뜨세요. 아버지는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사흘째 새벽 아버지의 손에서 천천히 온기가 사라졌습니다. 수혁은 그 손을 오래도록 놓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부르고 또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수혁의 나이 28이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28이었습니다. 장례를 혼자 치렀습니다. 새엄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이 조금 왔다가 갔습니다. 텅 빈 빈소에 수혁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수혁은 그 웃음을 보며 오래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가 제일 행복했을까? 이제 영원히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그 사흘 동안 시연에게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연락하면 시연이 달려올 게 뻔했습니다. 달려와서 옆에 있어줄 게 뻔했습니다. 그 온기에 한번 기대면 놓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이 폐허 속으로 시연을 끌어들이는 것 같아서 연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혼자 집에 돌아왔습니다. 가구도 없고 사람도 없는 텅 빈 집이었습니다. 수혁은 아버지가 앉았던 자리 차가운 방바닥에 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연이 떠올랐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내가 시연의 인생을 망치면 안 됐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놓아줘야 했습니다. 28살 수혁이 혼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며칠 뒤 시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요즘 왜 연락이 없어요? 수혁은 전화를 받았지만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꾹 참았습니다. 그냥 바빠서 그랬어.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죠? 아니, 아무 일도 없어. 시연은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나보고 싶어요. 수혁은 눈을 감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도 라는 말은 끝내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나도 곧 연락할게 그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에 쥔 전화기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수혁은 시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만나자. 어디서요? 춘천역 앞에서. 시연은 수혁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춘천역 앞이었습니다.
시연이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혁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수혁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오빠 많이 야위었어요. 밥은 먹고 다녀요? 수혁은 대답하지 않고 바로 말했습니다. 우리 그만하자. 시연의 웃음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네. 우리 그만 만나자고. 시연은 수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왜요? 이유가 뭐예요? 수혁은 시선을 강바닥으로 피했습니다. 그냥이 뭐예요? 이유를 말해줘요, 오빠. 수혁은 끝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나 좀 봐요. 눈 좀 봐줘요. 미안해. 그 두 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수혁은 돌아서서 기차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고 창밖으로 시연이 보였습니다. 멍하니 서서 기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혁은 고개를 돌리고 끝까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유리창에 맺힌 건 빗방울이었는지 수혁의 눈물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기차가 떠나고 난 뒤 시연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플랫폼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시연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시연은 수혁이 탄 기차가 사라진 방향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 불도 켜지 않고 앉았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걸까?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수혁의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우리 그만하자.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이유도 없이, 설명도 없이, 미안해 두 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시연은 그 밤을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다음 날 수혁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혁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시연은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매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했습니다. 혹시라도 받을까봐, 혹시라도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봐, 그래도 했습니다. 2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수혁과 함께 알던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연아, 너 수혁이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수혁이네 집 망했대. 완전히 망했다고. 시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IMF로 날아갔고 빚쟁이들한테 집이랑 가구 다 뺏겼대. 그것뿐이 아니라 아버지가 충격으로 쓰러지셔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시연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언제 돌아가셨는데? 지난달이래. 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달이었습니다. 수혁이 이별을 통보하던 그달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해됐습니다. 왜 연락이 없었는지, 왜 그렇게 야위었는지, 왜 눈을 마주치지 않았는지, 왜 이유도 말하지 않고 그만하자고 했는지 다 이해됐습니다. 시연은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억울해서 운 게 아니었습니다. 혼자 다 감당한 수혁이 너무 안타까워서 울었습니다. 왜 말을 안 했냐고, 왜 혼자 다 짊어지냐고, 그게 너무 아파서 울었습니다. 시연은 결심했습니다. 찾아가야겠다고, 이대로 끝낼 수 없다고, 수혁이 어디 있는지 수소문했습니다. 친구를 통해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고시원이었습니다. 시연은 다음 날 아침 첫 버스를 탔습니다. 춘천에서 서울까지 2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버스 안에서 시연은 무슨 말을 할지 생각했습니다. 괜찮냐고, 왜 말 안 했냐고, 나 여기 있다고. 그 말들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고시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시연은 계단을 올라가 수혁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혁 씨 나예요. 시연이에요. 안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수혁 씨 알아요. 다 알았어요. 집안 사정 다 들었어요. 문 좀 열어줘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시연은 다시 두드렸습니다. 오빠 나야 나 시연이야. 문 좀 열어봐요. 안에 인기척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수혁은 문 안에 서 있었습니다. 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문 너머에서 들렸습니다. 손이 문손잡이로 갔습니다. 잡았습니다. 하지만 돌리지 못했습니다. 이러면 안 됐습니다. 문을 열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시연을 보는 순간 다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놓아줄 수 없었습니다. 이 폐허 같은 삶 속으로 시연을 끌어들일 수 없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채 그냥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오빠 나가지 않을 거예요. 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안이 어떻게 됐든 나는 상관없어요. 오빠 곁에 있을 거예요. 제발 문만 열어줘요. 수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빠. 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탁이야 오빠. 제발. 수혁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은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으로만 울었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시연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연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수혁에게 하고 싶은 말을 밤새 써온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문이 끝내 열리지 않는다면 이 편지도 소용없었습니다. 시연은 편지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만 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수혁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텅 빈 복도였습니다. 그런데 문 앞 바닥에 뭔가 있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였습니다. 낡은 케이스. 수혁이 오빠로부터라고 쓴 그 테이프였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였습니다. 수혁이 시연을 위해 만들어 온 것이었습니다. 수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카세트 테이프를 두 손으로 쥐었습니다.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복도였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실컷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서 수혁은 카세트 테이프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걸 돌려보내지 못한 게 30년 동안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형벌이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길기도 하고 짧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를 잊기에는 너무 짧았고 혼자 버티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수혁은 고시원에서 2년을 살았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방이었습니다. 낮에도 어두웠고 밤에도 어두웠습니다. 공사판 일을 했습니다. 막노동을 했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일을 해야 생각을 안 했습니다. 생각을 하면 시연이 떠올랐습니다. 시연이 떠오르면 그 복도가 떠올랐습니다. 문손잡이를 잡고 끝내 열지 못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더 일했습니다. 몸이 쓰러질 때까지 일했습니다. 새엄마와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버지 기일에 한 번 전화가 왔습니다. 수혁은 받지 않았습니다. 2번 다시 받지 않았습니다. 피를 나눈 사이도 아니었고 이제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수혁에게 가족이라는 건 아버지뿐이었는데 그 아버지마저 없었습니다.
세상에 혼자였습니다. 진짜 혼자였습니다. 그 무렵 시연은 춘천을 떠났습니다. 서울로 올라와 작은 봉제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허리를 다쳐 일을 못하게 됐고 동생이 둘이나 있었습니다. 큰딸이 벌어야 했습니다. 시연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손이 트고 등이 굽어도 일했습니다. 동생들 학비를 냈습니다. 생활비를 댔습니다. 자신을 위해 쓰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바빠야 생각이 없었습니다. 생각이 없어야 버틸 수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였습니다. 수혁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건설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몸으로 때운 세월이 기술이 됐습니다. 월급이 생겼습니다. 조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 무렵 직장 동료의 소개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잘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수혁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번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웃음이 좋은데 왜 마음이 안 가는 걸까? 어느 날 그 여자가 손을 잡았습니다. 수혁은 그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다른 손이 떠올랐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수혁은 조용히 손을 놓았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봐요. 그렇게 끝났습니다. 시연도 그 무렵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잘 어울린다고 했습니다. 시연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시연 씨,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봐요. 시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막혔습니다. 진지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춘천 소양강 둔치에서 웃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미안해요. 나는 아직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끝났습니다. 시연은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러는 걸까 생각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혁은 30을 넘기고 40을 넘겼습니다. 몇 번 더 만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때마다 비슷했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마음이 안 갔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 자꾸 뒤로 물러섰습니다. 주변에서 말했습니다. 너 왜 결혼을 안 하냐?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수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인연이 없나 봐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인연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인연이 하나 있었는데 제 손으로 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시연도 40을 넘겼습니다. 동생들은 결혼을 해서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시연 혼자였습니다. 주변에서 말했습니다. 시연아, 너는 왜 아직도 혼자야? 시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게 편해요. 하지만 그것도 반만 맞는 말이었습니다. 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익숙해진 것이었습니다. 혼자인 것에 익숙해진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상상이 잘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머릿속에 자꾸 다른 얼굴이 들어와서 그 얼굴을 지울 수가 없어서였습니다. 2010년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시연은 우연히 춘천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오래된 친구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혼자 소양강 둔치를 걸었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바람에 꽃잎이 날렸습니다. 시연은 걷다가 어느 벤치 앞에서 멈췄습니다. 오래전 두 번째 만남에서 앉아 책을 읽던 그 벤치였습니다. 시연은 거기 앉아 한참 동안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잘 살고 있겠지. 그 한마디를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닳아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냥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수혁도 그해 봄 혼자 춘천에 갔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냥 봄이 되면 발이 그쪽을 향했습니다. 소양강 둔치를 걸었습니다. 닭갈비 골목 앞에서 잠깐 섰습니다. 혼자 들어가면 너무 쓸쓸할 것 같아서 그냥 돌아섰습니다. 소양강 처녀상 앞에 잠깐 서서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도 떠올랐습니다. 항상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둘 다 잊으려 했습니다. 둘 다 잊지 못했습니다. 그 세월이 쌓여 수혁은 53살이 되었습니다. 시연은 51살이 되었습니다.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섞이고 눈가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 30년 전 봄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소양강 벚꽃 냄새가 그대로였습니다. 그 사람의 웃음이 그대로였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2023년 4월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소양강에 벚꽃이 피었습니다. 30년 전 그 봄과 똑같이 피었습니다. 꽃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피었습니다. 수혁은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보였습니다. 바람에 꽃잎이 날렸습니다. 수혁은 한참 그 꽃잎을 바라보다가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서랍에서 꺼낸 뒤로 한 번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손에 쥐면 따뜻했습니다. 플라스틱인데 따뜻했습니다. 수혁은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청량리역에서 내렸습니다. ITX 매표소 앞에 섰습니다. 춘천행표를 샀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53 남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었습니다. 그래도 기차에 올랐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멀어졌습니다. 산이 나타났습니다. 강이 나타났습니다. 북한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혁은 그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에도 이 기차를 탔습니다. 그때는 시연이 옆에 있었습니다. 닭갈비 먹으러 간다고 좋아하던 시연이 창밖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오빠 강이다 강 봐요. 수혁은 그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그 시각 서울 마포구입니다. 시연은 아침부터 이상했습니다. 뭔가 자꾸 마음이 당기는 느낌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벚꽃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시연은 한참 그 꽃잎을 바라봤습니다. 올해도 봄이 왔구나. 그냥 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가방을 집었습니다. 코트를 걸쳤습니다. 어디 가려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걷다 보니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춘천행 버스가 서 있었습니다. 시연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시연은 창가에 앉아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북한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연은 그 강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오는 걸까? 대답을 몰랐습니다. 그냥 왔습니다. 봄이 되면 이상하게 춘천이 당겼습니다. 해마다 그랬습니다. 올해는 특히 더 그랬습니다. 이유는 몰랐습니다. 수혁은 춘천역에 내렸습니다. 플랫폼에 서는 순간 발이 굳었습니다. 30년 전 이곳이었습니다. 시연이 멍하니 서 있던 그 플랫폼이었습니다. 기차가 떠나는 걸 바라보던 시연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수혁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역을 나와 소양강 쪽으로 걸었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수혁은 닭갈비 골목 앞에서 멈췄습니다. 연탄 냄새와 양념 냄새가
골목 안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 냄새가 3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수혁은 골목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연인들이 마주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 자리에 앉아 시연과 티격태격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오빠 더 먹어요. 그 목소리가 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혁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혼자 들어가는 건 아직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연은 춘천 시외 버스터미널에 내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날렸습니다. 시연은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기억하는 길이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소양강 둔치였습니다. 벚꽃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30년 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시연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꽃잎이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소양강 처녀상이었습니다. 왜 거기로 가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발이 갔습니다. 수혁도 소양강 둔치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벚꽃 터널 아래를 걸었습니다. 꽃잎이 눈처럼 내렸습니다. 수혁은 주머니에서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걸으면서 바라봤습니다. 수혁이 오빠로부터라고 쓰인 그 글씨, 삐뚤삐뚤한 그 글씨를 손가락으로 쓸었습니다. 시연아 잘 살고 있냐? 속으로 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수혁은 다시 테이프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시연은 소양강 처녀상 앞에 도착했습니다. 처녀상이 강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시연도 강을 바라봤습니다. 강물이 반짝였습니다. 벚꽃잎이 강물 위로 떨어졌습니다. 30년 전 그 강이었습니다. 시연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오래 서 있었습니다.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뭘 기다리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수혁은 벚꽃 둔치길을 걸으며 소양강 처녀상 쪽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봄 소풍을 나온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연인들이 있었습니다. 혼자인 사람은 수혁뿐인 것 같았습니다. 수혁은 사람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 처녀상 앞에 혼자 서 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여자였습니다. 작은 키였습니다. 강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수혁은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30년이나 지났는데. 하지만 발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낯설지 않았습니다. 수혁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느려졌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더 크게 뛰었습니다. 설마 하면서도 발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겠지 하면서도 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뒷모습이었습니다. 작은 키에 강을 바라보며 서 있는 뒷모습이 30년 전 그날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10걸음이었습니다. 5걸음이었습니다. 3걸음이었습니다. 수혁은 멈췄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올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불렀습니다. 시연 씨? 시연 씨. 그 사람이 멈췄습니다. 어깨가 굳었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수혁은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이 지난 얼굴이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섞였습니다. 하지만 눈이었습니다. 웃으면 눈이 먼저 웃는 그 눈이었습니다. 지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혁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하나로 수혁은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었습니다. 윤시연이었습니다. 시연도 말을 못했습니다. 그냥 수혁을 바라봤습니다. 머리가 희끗해졌습니다. 얼굴에 세월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이었습니다. 30년 전 소양강 둔치에서 카세트 테이프를 내밀던 그 남자의 눈이었습니다. 시연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렀습니다. 닿지 않았습니다. 둘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양강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둘 사이로 날렸습니다. 세상이 조용한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둘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시연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몰라요. 그냥 왔어요. 수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요. 또 침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달랐습니다. 30년 전 춘천역 플랫폼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풀리는 것 같은 침묵이었습니다. 수혁이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시연이 수혁을 바라봤습니다. 수혁은 시연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똑바로 봤습니다. 그날, 그 이별 통보하던 날, 이유를 말 안 했잖아요. 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수혁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IMF 때 집안이 완전히 망했고, 아버지가 그 충격으로 쓰러지셔서 제가 장례도 혼자 치렀어요. 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수혁은 계속했습니다. 시연 씨한테 짐이 되기 싫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내가 시연 씨 인생을 망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말도 안 하고 밀어낸 거예요. 그게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겁쟁이였던 거예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시연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수혁은 그 눈물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연이 말했습니다. 나 알고 있었어요. 수혁이 굳었습니다. 친구한테 들었어요. 집안 사정 다 들었어요. 수혁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시연이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갔었어요. 오빠 있는 고시원으로 찾아갔었어요. 수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시연 씨 나 좀 봐요. 문 밖에서 그렇게 불렀어요. 수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그 복도에서 들리던 목소리가. 시연이 물었습니다. 그날 문 안에 있었죠? 수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듣고 있었죠? 수혁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시연은 한참 수혁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안 열었어요? 수혁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열면 못 놓을 것 같아서요. 한번 안으면 절대 못 놓을 것 같아서요. 그러면 시연 씨가 나 때문에 고생할 것 같아서요. 수혁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시연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편지였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새 써온 편지였습니다. 끝내 전하지 못했던 편지였습니다. 30년 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수혁은 그 편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수혁은 주머니에서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시연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것도 30년 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버리려고 했는데 버려지지 않았어요. 수혁이 오빠로부터 시연에게 그 글씨가 지워지지 않았어요. 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수혁도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양강 처녀상이 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강물이 반짝였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둘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치 눈물이었습니다. 참고 또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야 흘렸습니다. 한참 뒤였습니다. 수혁이 시연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잡은 손이었습니다.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봄볕보다 따뜻했습니다. 시연은 잡힌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뺏지 않았습니다. 수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놓지 않아도 돼요? 시연은 고개를 들어 수혁을 바라봤습니다. 놓지 않아도 되냐고요? 수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번엔 도망가지 않을게요. 이번엔 버티려고요. 그래도 돼요? 시연은 오래 수혁을 바라봤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수혁의 품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연이 먼저였습니다. 수혁은 그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두 팔로 꼭 안았습니다. 30년 만이었습니다. 이 온기가 30년 만이었습니다. 수혁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놓지 않았습니다.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시연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수혁은 더 꼭 안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30년치 말이 온기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혁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수혁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오래오래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이 그 눈빛 속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수혁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연의 이마에 입술을 가져다 댔습니다. 시연은 눈을 감은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30년 만의 온기였습니다. 30년 만의 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소양강 처녀상이 강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30년 전에도 저기 서 있었습니다. 그날도 이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날도 이 벚꽃이 날렸습니다. 처녀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혁은 느꼈습니다. 30년을 기다려온 이 자리를 처녀상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이 봄을 처녀상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벚꽃잎이 둘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소양강이 반짝였습니다. 따뜻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따뜻했습니다. 이게 봄이었습니다. 이게 30년을 기다린 봄이었습니다. 소양강에 봄이 왔습니다. 30년 만에 두 사람에게도 봄이 왔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들로 찾아올게요. 공감할 수 있는 얘기들로 찾아올게요.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